지금부터 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의 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월요일 방송부터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완배 기자님, 네. 종합일간지 기자로 오랫동안 계셨고요. 어제 그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슈가 바로 모 신문사 기자끼리의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치사 사건인데, 네. 이 기자들의 술자리에 대한 그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뭐 많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뭐 많은 일은 아닌데, 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 사건에 관련된 분이 또 저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뭐라고 참 말씀을 참 못 드리겠습니다만, 마음이 참 처참하고, 기자들이 뭐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경무해요. 너무 근무가 너무 과도하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술로 푸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참 너무 안타깝고요.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한테는요. 네. 아이고, 참,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참, 지켜보는 분들 역시도 참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렇죠.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면서, 돈 사건이 정확하게 진상이 가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지난 일요일에 3차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사실은 다 보지를 못하고 저는 못 봤고요. 12시 넘어서 이제 좀 시간이 나서 녹화분을 뭘 볼까 하다가 뉴스가 났는데 너무 황당해서 그 갑철수? 그다음에 MB 아바타? 이게 막 검색어 실시간으로 뜨는데 진짜 하고 이제 그 대목을 다시 돌려서 녹화된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있었던 그 대선 TV 토론에 대해서 오늘은 마케팅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먼저 저한테 TV 토론을 본 소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요. 안철수 후보 어떡하냐. 저 캠프에는 마케팅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앞으로 선거 기간이 남아있고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 똑똑한 선거 전략을 들고 나온다면 뭐 저는 선거를 잘 모르지만 변수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3차 TV 토론을 본 제 느낌은 뭐랄까요. 캠프에서 실력이 좀 바닥이 드러나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비약적으로 실력이 늘지 않는다면 앞날이 조금 어두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다른 대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갑철수 그리고 MB 아바타 그 대목입니다. 근데 그 대목을 돌려보니까 제 느낌에는 자살골인데 정말 안철수 후보가 끈질기게 그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 다시 말해달라고 두세 번 요청을 하니까 내가 갑철수냐 안철수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보니까 갑철수라는 단어가 전부 6번이 나옵니다. 전부 안철수 후보가 사용을 한 단어예요. MB 아바타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3번은 안철수 본인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재인 후보가 MB 아바타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요청을 해요. 내가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달라 요청을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웃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나고 안철수 후보는 2012년 때도 그랬다고. 세간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독대한 적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를 MB 아바타라고 소문냈는데 그걸 막아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는데 그것이 5년 이후에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러면서 또 MB 아바타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 입에서 처음으로 MB 아바타라는 말이 나오죠. 2012년도에는 MB 아바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아바타는 안 후보가 이번 선거할 때 그때 배우의 MB 측 지원을 받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죠. 예. 안철수 후보가 약간 좀 조르는 듯이 요구를 해요. 나 아바타 아니야. 아니라고 인정해.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듯이 문재인 후보가 쿨하게 네, 아닙니다. 뭐 세간의 소문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죠. 저는 이 바보 같은 전략이 국민의당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과거에 양강구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론을 설명드리면서 상대의 프레임 안에서 상대의 언어를 반복하면서 방어하는 게 제일 멍청한 짓이다라는 조지 레이코프의 이론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예. 상대 프레임의 언어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람들은 그 언어를 더 강화해서 기억을 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가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 자기 입으로 갑철수라는 단어를 6번, MB 아바타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저 토론을 본 사람들 머리에 뭐가 남겠습니까? 언론 보도 제목에 제일 부각되는 단어가 뭐겠어요? 당연히 갑철수, MB 아바타 이 두 단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24일 오전 오후 내내 포털 실검 1위가 갑철수, 2위가 갑철수 뜻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스스로가 갑철수하고 MB 아바타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는 짓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어제 그 토론이 안철수 후보에게 얼마나 패착이었는지를 과거 마케팅 이론에서 아주 유명하게 다루는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78년에요. 미국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맥도날드 햄버거 체인이 굉장한 곤혹을 치릅니다.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출처는 알 수 없는데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를 지렁이 고기로 만든다는 소문이었어요. 오. 예, 근데 실제로 이 지렁이 고기로 햄버거 패티를 만들면요. 소고기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비싸게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영양도 많고 맛도 좋대요. 그래서 이때 그 맥도날드가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예.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홍보 채널을 동원해서 우리 햄버거에는 절대로 지렁이가 안 들어간다. 심지어 지렁이로 패티 만들려면 지렁이 몇 마리가 들어가는데 이러면 돈이 소고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이 멍청한 맥도날드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냐면 그냥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뭐 언론 광고를 통해서 사실 무근이다. 한 번 이렇게 밝혔고 끝나야 되는데요. 예. 이 지렁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맥도날드 매장마다 엄청나게 큰 팻말을 붙여놓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Our hamburger meat does not contain earthworms. 우리말로 하면 우리 햄버거에는 지렁이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걸 엄청나게 크게 써붙여놓은 겁니다. 이걸 매장 입구에다 붙여놓으니까요. 사람들이 그 매장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렁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맥도날드의 반박을 토론을 해요. 진짜 지렁이 고기로 햄버거를 만들면 소고기보다 비싸네 안 비싸네. 이 토론을 하면서 계속해서 햄버거하고 지렁이를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맥도날드 매출이 진짜 박살이 납니다. 이때요. 근데 이 사례는 마케팅 이론을 한 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제일 먼저 배우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캠프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마케팅 이론도 공부한 사람이 없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도대체 저 MB 아바타 갑철수를 저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라고 시켰는지 진짜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맥도날드 사례에서요. 실제 맥도날드가 지렁이를 반복하다가 크게 후회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결책을 찾아 나갑니다. 예.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죠. 그런 다음에 2가지 해법을 찾습니다. 첫 번째 해법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맥도날드 햄버거 지렁이라는 말을 일치하지 말고요. 야, 다른 어떤 대형 고급 레스토랑 햄버거 스테이크에서도 지렁이 고기가 들어있더라. 라고 소문을 내는 전략입니다. 예, 이렇게 소문을 내면 예. 사람들이 맥도날드 지렁이는 잊어버리고요.
유명 대형 레스토랑 체인 햄버거 스테이크에 더 젖어든다는 거죠. 근데 물론 실험의 결과는 이게 굉장히 유용했는데 맥도날드가 이건 너무 반칙 같아서 실제로 이 전략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맥도날드가 사용한 전략은 두 번째 전략인데요. 이건 소비자들의 관심을 다른 제품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맥도날드가 밀크쉐이크하고 감자튀김을 아주 새롭게 리뉴얼을 한 다음에요. 햄버거 얘기는 일절 안 하고 계속해서 밀크쉐이크하고 감자튀김 얘기만 계속합니다. 예. 그래서 위기를 탈출을 해요, 실제로요. 사람들에게 지렁이 버거를 잊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어떤 프레임에 갇힐 위기에 처할 때 제일 바보 같은 전략이 그 프레임의 언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제일 좋은 전략은 전혀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서 자기 언어로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렁이 햄버거가 아니고 지렁이 스테이크로 대중의 관심을 돌리든지 밀크쉐이크로 돌리든지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자기 입으로 MB 아바타 갑철수 프레임을 실검 1위에 당당히 등극시켰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마케팅 이론 중에요.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라고 평가를 받는 게 공포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을 공포의 도가니로 일단 몰아요. 그 다음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진 임박 뭐 이런 광고 문구가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들으면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죠. 와, 나 잘못하면 저 싸고 좋은 걸 못 살 수도 있어. 뭐 이런 공포가 이제 마음에 딱 와닿으면 지름신이 강림하게 되는 겁니다. 학원가에서 왜 이런 거 자주 붙여놓죠. 중1 성적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뭐 이런 거요. 예. 이것도 대표적인 공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중1 때 공부 못하면 평생 루저 되는구나. 이런 공포에 빠지게 되면 돈을 써서라도 사람들은 공포에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공포는 마케팅에서 굉장히 유용한 메시지 전달 수단이라고 가르칩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선거 때마다요. 이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데요. 전형적으로 공포 마케팅 도구로 사용되는 소재가 바로 전쟁하고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색깔론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 우리나라만 해도 북한에 대한 공포,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과 공포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전술핵을 깔자는 둥, 뭐 사드를 설치하자는 둥, 핵무기를 우리도 만들자는 둥, 주적이 누구냐는 둥 이딴 말도 안 되는 프레임 마케팅을 선거 때마다 보수 진영에서 사용을 해옵니다. 예. 그런데 이 공포에 기초한 안보 프레임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매번 또 그럴싸한 효과를 발휘를 해왔어요. 한국에서는요. 그런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 공포 마케팅을 선거에서 이용한 건 보수 진영만은 아닙니다. 물론 보수는 전쟁을 매개로 한 공포 마케팅을 극단적으로 늘 표로 이용을 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예. 이 대표적인 예가 1988년 미국 대선이었는데 이때가 부통령이었던 그리고 대통령에 출마한 아버지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하고요. 민주당 마이클 두카키스라는 후보가 붙습니다. 근데 이때 선거 초반에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요. 압도적으로 두카키스가 우세했었어요. 근데 이 두카키스라는 사람이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였는데 이 사람이 매사추세츠를 맡아서 경제를 엄청나게 발전시킨 장본인이었거든요. 예. 근데 부시는 누가 봐도 레이건 뒤에 그냥 숨어있는 멍청한 이미지 자체가 멍청한 이미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멍청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이미지여서 여론조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예. 근데 이게 왜 뒤집어지냐면 부시 쪽이 극단적으로 공포 마케팅을 내세운 겁니다. 부시가 이때 쓴 전략이 듀카키스는 국방을 강화하는 법안을 다 반대한다. 그래서 전쟁 나면 우리는 엿댄다. 이 공포 마케팅 하나 하고요. 둘째로 그때 그 듀카키스가 매사추세츠 주지사 때 죄수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주말에 죄수들을 휴가를 보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도 덕분에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죄수들의 그 계도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통계로 나옵니다. 근데 부시는 그런 거 다 쌩까고 이걸 그대로 네거티브로 몰아버립니다. 봐라. 듀카키스는 살인자들을 주말에 풀어주는 사람이다. 듀카키스가 대통령이 되면 살인자들이 길거리에 활보를 하고 다닐 거다. 이 공포심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안보와 범죄 이 두 공포 마케팅으로 대역전극을 일궈낸 겁니다. 근데 이건 뭐 보수 진영이 늘 하는 짓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재선 도전에 나선 1992년 부시 때요.
이때 상대가 빌 클린턴이었죠. 근데 부시는 4년 전에 했던 짓을 똑같이 한 겁니다. 전쟁, 범죄 이런 거에 대한 공포를 유권자들한테 심어주려고 해요. 예. 그런데 이때 클린턴이 들고 나온 정말 멋진 전략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 범죄, 이 공포 프레임을 전혀 말려들지 않고요. 미국 역사상 길이 남을 명선고 구호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 문구가 굉장히 훌륭했던 건요. 공화당이 만들어 놓은 전쟁과 안보 프레임을 한 번에 뒤집어 놨다는 게 물론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만들어 놓은 코끼리 프레임이 아니고 내 언어로 내 프레임을 만들어서 클린턴이 자기 선거를 치른 거죠. 실제로 그 레이건과 부시 12년을 거치면서 미국 경제가 아작이 나고 있었거든요. 1970년대까지 대번영기를 누렸던 미국 중산층들이 실질적으로 몰락이라는 걸 경험한 때가 그 1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말하는 슬로건이 우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점이 맨 끝에 stupid 하고 한마디 더 붙이는 겁니다. 바보야 라고 한마디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중요해요 이게 아니고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외쳐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얻냐면은요. 야, 니네 부시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부시 저 멍청이가 경제 말았던 시절이 좋아? 그게 만약에 좋게 느껴지면 너는 바보인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권자들한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다른 의미에서 공포 마케팅이 되는 거죠. 유권자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면 아, 내가 부시를 찍는 순간 나는 진짜 경제도 모르는 바보가 되는 거야. 부시 시절 경제 말아먹은 것을 다 까먹는 바보야. 이 프레임이 사람 마음에 확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투피드, 바보야 이 단어 하나로 미국의 진보로 불리는 진영은 안보가 아니고 경제 불황에 대한 공포, 부시가 다시 잡으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는 공포를 멋지게 유권자들 가슴속에 각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포 마케팅을 시작을 하는 거죠. 경제 불황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자기들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를 클린턴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한국 선거 국면을 한번 보죠. 제 느낌이지만 안보 프레임이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역대 선거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뭐 주적 논란이나 이런 게 생각만큼 영향이 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경제 때문인 겁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1992년 미국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요. 비즈니스 프렌들리 한답시고 시장 경제 수호자 이런 간판 달고 나온 이명박 뽑았고 박근혜 뽑았더니 지금 경제가 가계부채가 1300조 넘고요. 정부 부채 600조 넘고요. 비정규직이 넘치죠. 빚내서 집 산 사람들 고통만 가중되죠. 해고자는 넘치는데 일자리는 없죠. 이 상황이 지금 딱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유권자들 머릿속에 제일 강하게 각인돼 있는 게 야, 경제 살린다고 큰 소리 뻥뻥 쳐서 뽑아줬더니 사자방 비리로 나라 경제 거덜낸 이명박. 여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재용이 구속된 것도 재벌에 대한 반감인 건데 이 여론이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판에서 이명박이 재림한다는 이 공포를 누가 먼저 오픈된 공간에 끄집어 올렸느냐. 엉뚱하게도 안철수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지금 끄집어낸 겁니다. MB 아바타라는 단어를 자기 입으로 3번이나 사용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이쪽에서 보면 진짜 땡큐인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아무리 자기 입으로 나는 MB 아바타가 아니에요 라고 소리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 그래 안철수도 기업인 출신이지 이걸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 안철수도 MB랑 출신 성분이 비슷했어. 돈도 많아. 비즈니스 프렌들리? 그래 안철수도 규제 프리존법에 찬성한다고 했어. 안철수도 그 BW인가 뭔가로 수백억 챙겼다고 했지. 이걸 안철수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가 보기엔 설명도 잘 안 되지만요. 실제 안철수 정책은 이명박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가 출신이고요. 그런데 아무튼 서민표를 얻겠다고 안철수가 자기 입으로 아무리 아니라고 반박을 해도요. 이 MB 아바타라는 프레임은 빼박 프레임이 돼버리는 겁니다. 특히 안철수가 여기에 그냥 MB만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아바타라는 강렬한 느낌이 드는 단어를 사용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아바타라는 단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할 때 그 바보야라는 단어만큼 굉장히 강하게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있게 됩니다. 쉽게 안 사라질 거예요.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아, 다시 MB때로 돌아갈 순 없어. 이런 의식이 이번 선거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망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실제 그 실존의 모습을 봐도 저는 뭐 안철수 후보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지배계급의 대변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자기 입으로 TV토론에서 자살골을 연이어 2번 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휴 참 한국 진보도 실력이 좀 더 필요하지만 한국 보수들 실력하고는 참 거기도 안습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무튼 일요일 TV토론을 보고 아이고 우리가 졌단 애들한테 지난 선거를 왜 2번이나 졌나 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의 자살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그 프레임 이론과 마케팅 이론을 섞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난 대선에 어떻게 저런 자들한테 졌는지에 대한 해답이 혹시 더 플랜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마도요.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허접한 애들한테 진 거거든요. 예, 뭐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4월도 가고 5월의 3분의 1만 지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네, 전혀 그렇죠. 새로운 시대라 하면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강간 미수범의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전혀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9년 가까운 세월, 저는 이제 사실 정권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블랙리스트 파문 터졌을 때 뭐 이런 거 갖고 워낙 맷집이 좋아지셨으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블랙리스트 정도는. 그분들은 이제 블랙리스트라면 저는 살생부였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 그러시나 그럴 정도였는데 이젠 좀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감시 안 받고 불이익 안 받는 그냥 뭐 공정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세상만 온다면은 저로서는 천지개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기에는 또 지도자 한 명 바뀐다고 그런 세상이 올지 워낙에 악귀들이 그냥 도처에 널려 있어서 말이죠. 네. 실제로 그 날짜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프닝 멘트를 시작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일 기준으로는 26일이지만 녹음은 지금 25일에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2주 뒤가 선거가 되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딱 2주가 지금 남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은 잠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요. 유권자, 우리들의 모습을 경제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도 한 2주 남은 게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근데 미리 양해를 좀 구하면 제가 요즘 대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통 경제 뉴스를 잘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정통 경제 뉴스가 또 나오지도 않습니다. 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재밌는 뉴스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정말 제 인생에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뉴스를 볼 때 제가 경제 뉴스를 안 보고 정치 뉴스를 먼저 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몰랐거든요. 정치 뉴스는 아예 거의 안 보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도 제 관심사는 당연 경제 뉴스를 먼저 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브리핑을 매일 하다 보니까 정치자분들이나 유권자분들의 관심이
지금 이 시점에 정통 경제 뉴스보다는 정치 사안을 더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선입견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요 며칠 동안은 정치 이슈에 대한 경제적인 해석을 해왔고요. 일단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저한테도 이번 대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무지 이론이라는 상당히 독특한 이론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제 개인적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한테 제일 많이 들리는 질문들 중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요.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예. 그리고 18대 대선 개표 부정 가능성, 수개표 제도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물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플랜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18대 대선의 개표 부정 문제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모릅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 대답이 좀 충분치가 않은 모양이에요. 들으시는 분들한테는요.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하십니다. 아니 그걸 왜 몰라? 의도적으로 답을 회피하는 거 아니야? 뭐 숨기는 게 있어? 왜 솔직하게 말을 못해? 뭐 이런 추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개표 부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믿는 쪽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단면만 해도 부정선거였으면 크게 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기관이 동원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개표 부정까지 갔느냐. 근데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정황이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안 믿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일종의 이거는 좀 무리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예전에 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걸 폭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왜 폭침이 아니냐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그거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아니 뭐 조금 전도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도를 할 수는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김용민 PD님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개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쪽 같고요. 정호희 대표님 같은 분은 회부를 보니까 아니라고 보시는 쪽 같고요. 이제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 사이에서 뭔가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그렇게 저한테 계속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셔도 진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실제로도 모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볼지 안 볼지도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모든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찬성이든 반대든 대부분 그 영화를 보셨을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안 봤다는 건 어찌됐건 그것도 제 선택인 거죠. 제가 안 보기로 한 겁니다. 그럼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 질문부터 오늘 소개해드릴 합리적 무지 이론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진짜 지독할 정도로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한 게 제가 브리핑에 출연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저는 팟캐스트를 2개밖에 안 들어요. 브리핑하고 불금쇼. 다른 팟캐스트는 한두 번 이렇게 살짝 들은 기억은 있는데 거의 정기적으로 듣는 게 없어요. 아이고 뉴스 공장 안 들으시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김호준 정수님 참 죄송한데 이상하게 팟캐스트를 듣는 게 그렇게 습관이 잘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오랫동안요. 그리고 브리핑을 듣기 전까지 이건 제가 브리핑 제작에 참여하고 너무 재밌으니까 반드시 듣는데 저는 브리핑을 듣기 전까지 김진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페북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시던데요. 2008년쯤인데 제가 네이버 다닐 때인데 김연아 선수가 2010년 동계올림픽 금메달이 되게 유력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아사다마오 이런 사람이 화면에 나와서 막 그 피겨 스케이팅을 타는데 경쟁자 아닙니까? 네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와 하길래 제가 지나가다가 아니 저분은 누구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사다마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사다마오가 누구냐 이랬더니 사무실이 갑자기 싸해집니다. 그래서 아사다마오를 왜 모르냐고 이 무식한 놈아 이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뚱하게 서 있었더니 아니 김연아 라이벌이잖아요. 누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연아는 누군데 제가 이랬거든요. 진짜 사무실에서 집단 폭행당할 뻔했습니다. 그 얘기했다가요. 근데 진짜 몰랐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 외에는 진짜 황당할 정도로 무식합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만 좋아하고 제가 알고 싶은 것만 알면서 사는 게 저는 뭐 나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를 불편해 하셔서 문제인 거죠.
제가 그 브리핑 들을 때 좀 창피해질 때가 정선태 교수님께서 방송을 하실 때예요. 예. 문학작품 소개해 주시면서 너무나 제가 듣기에도 이름을 아는 유명한 작가가 나옵니다. 무슨 셰익스피어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너무 유명한 책이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실 때 저는 모르거든요. 솔직히. 제목도 못 들어본 책들이에요. 그럴 땐 진짜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더 플랜에 대해서만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저는 왜 더 플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느냐, 왜 아직도 영화를 보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 변명을 하자면 저는 18대 대선 개표 부정이 없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18대 대선 개표 부정이 너무 확실하다는 신념이 있어서 그 영화를 볼 필요조차 없어서 안 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안 보는 이유는요. 제가 봐봐야 저한테 어떤 신념이 생길 것 같지 않아서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직업이 기자라서요. 기자라는 직업은 취재를 하고 자료를 모은 뒤에 확신이 들었을 때 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개 강연 같은 장소에서 질문 받기를 굉장히 꺼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질문이 들려왔을 때 직감으로 이야기를 드리지 못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는 취재와 자료 수집을 통해서 확신이 들 때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제가 취합하고자 하는, 모으고자 하는 팩트가 어떤 거냐면 제가 취재를 마쳤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팩트들에 저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확신이 안 들 것 같은 지식이나 팩트는 건드리고 나면 저는 대부분 후회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지식을 모았는데 결론이 안 나면 뭔가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야, 책도 다 읽고 영화도 보고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 나쁜 머릿속에서는 한마디도 정리된 게 없어. 이러면 좀 억울한 겁니다. 낭비를 한 것 같은 시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관심이 없거나 제가 덤벼봐야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면 아예 건드리지 않는 조금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아닌가요? 내가 확인하지 못한 것은 그걸 진실로 사실로 믿기 힘든 습성.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확인한 진실도 제가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얼마든지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개표 부정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지금 더 플랜 영화를 보고 제가 지금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도 일정 정도 확신이 들 만한 수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 합리적 무지를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제 변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본론인 합리적 무지 이론, 경제학 이론입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합리적인 무지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합리적인데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 무지하다는 건 무식하다는 말을 좋게 표현한 건데 무식한 게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이 말 자체가 잘 와닿지 않는 면이 있죠. 그런데 경제학으로 이 합리적인 무지, 합리적 무식 이론은 투표를 하지 않는 유권자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이론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거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들이는 비용과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을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3,000원을 내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 마실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할 때요. 아메리카노가 주는 만족감이 그 맛있음이 3,000원어치가 되면 돈을 내고 커피를 사 마셔요. 그런데 아메리카노가 주는 만족감이 3,000원이 안 되면 돈을 안 내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람이 유식해질 것이냐 무식해질 것이냐 이 선택도 마찬가지라는 게 경제학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질문이 돼? 당연히 유식해지는 걸 선택해야지 이렇게 답할 수 있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유식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책도 사서 읽어야 되죠. 시간도 투자해야 되죠. 다른 놀고 싶은 것도 포기를 해야 되는 여러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손해와 비용을 지불한 다음에 얻는 지식이요. 내가 투자한 시간과 비용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거나요. 아니면 얻는 지식은 괜찮은데 내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면 인간은 기꺼이 경제학적으로 무식해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무지 혹은 합리적인 무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제가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도요. 변명 같지만 합리적인 무지 이론에 따른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시간을 투자해서 얻는 게 제가 들인 비용보다 적을 것 같은 겁니다. 아사다마오나 김연아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 제 비용, 자료를 찾아보고 뉴스를 찾아보고 해서 얻는 제 지식이
저한테 만족감이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그냥 안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분야에 대해서 제가 황당할 정도로 무식한 상황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 합리적인 무지 이론을 투표에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사람들이 왜 투표를 안 할까요? 투표를 해야 세상이 바뀌고요. 투표를 해야 자기의 권리를 얻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끊습니다. 예.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무지 이론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아니면 들인 비용에 비해서 얻는 게 너무 없을 때 유권자들은 기꺼이 정치나 투표에 대해서 합리적인 무식의 길을 걷는 겁니다.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만 해도요. 저는 정권 교체가 되면 많은 게 바뀔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 민중들과 시민들이 얻을 게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정치에 관심을 안 갖고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정권 교체를 하면 뭘 얻는지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일이 너무 번거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도 해야 돼요. 후보 공약도 살펴봐야 됩니다. 정치적 지식도 얻어야 되고요. 예.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굳이 내 휴식 시간을 쪼개서 대선 TV 토론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너무 값비싼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하느니 그냥 영화를 보거나 놀거나 이러는 게 더 자기 만족에 크다고 믿는 거죠.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 노력을 했는데 내 한 표의 크기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어차피 투표는 최소한 뭐 몇십만 표 차이로 결정이 날 텐데 내 한 표가 무슨 소용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 결과에 영향도 미치지 못할 내 사소한 한 표 때문에 내가 굳이 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고 TV 토론을 보는 행위가 낭비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합리적인 무식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아마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브리핑을 듣는 정도의 의식 수준이 있는 분들은 이미 한 표의 소중함을 잘 알고 계시고요. 이미 상당 수준의 정치의식이 있으신 겁니다. 예. 그런데요, 실제로 보면 우리 주변에는요,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제가 김연아나 아사다마오를 몰랐던 것처럼 굳이 그런 일 따위에 내 정열과 시간을 소모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내가 굳이 사이트를 서핑해서 공약을 찾는 수고를 하고 싶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합리적인 무지 이론을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선이 채 2주가 남지 않았죠. 예. 우리가요, 과연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이 2주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게 제가 오늘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일단 저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요, 자기 후보를 열렬히 같이 지지하고요, 서로 동의하는 댓글 달고요, 맞아 그 후보 진짜 멋있지, 맞는 말 했어, 우리끼리 만나서 야 그분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떠드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끼리 모여봐야 어차피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찍을 분들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백날 떠든다고 표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그냥 우리끼리 잠깐 만족할 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 2주 동안 나하고 반대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거나 혹은 싸우거나 하는 일이 바람직하냐? 저는 평소에는 이런 토론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하지만 투표가 지금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지금 이 시점에는 그런 행동도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어차피 마음이 다른 후보로 기울어진 사람을요,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만나서 설득할 확률도 제가 보기엔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냥 내 전투력만 확인할 뿐이고요. 논쟁에서 이겨도 나만 행복할 뿐, 그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한 표의 확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투표를 2주 앞둔 이 시점에서 현명한 유권자의 태도는요,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고 투표를 별로 할 것 같지 않은 혹은 아직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왜 투표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이분들은 합리적 무지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투표를 할 만큼의 정보를 획득하기가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투자하고 비용을 들이는 게 너무 비싼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얻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2주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그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혼자서 정보를 획득하려면 인터넷 서핑해야 되고 TV 토론 다 봐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귀찮아요. 그럼 우리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수고로움을 덜어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면 TV 토론 중 중요한 대목을 편집해서 보여주거나 우리가 요약을 해줘요. 그리고 그분들의 정보 획득 시간을 줄여줍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설득해줘요. 그래서 비용을 또 줄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밥도 한 끼 삽니다. 이러면 정치 무관심이었던 그 합리적인 무지의 선택자들은요. 내가 내 친구를 봐서라도 저 사람을 찍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 찍으면은 내 친구가 나를 좋아하겠구나. 밥을 한 끼 먹어도 더 얻어먹겠구나. 새로운 이득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무식을 선택했던 정치 무관심자, 평소 같으면 투표를 안 했을 그 사람도 투표를 할 이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주가 남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옳았어 이걸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총선 때도 짧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명한 유권자는요. 투표가 가까울수록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내 노력여하에 따라서 한 표를 더 늘릴 수 있는 유권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투표장에 내 한 표만 들고 가는 게 아니고 합리적 무지를 선택해서 그동안 투표를 안 했던 유권자 한 명을 더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열정이 어느 후보 지지자에게 더 많으냐가 실제로 투표율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될 겁니다. 제가 요즘 우리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중에 그런 청소년들 많죠.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근데 주말이 되면 주간 가요 차트에서 순위 투표를 하더라고요. 문자 투표를 더 많이 얻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1위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부모를 설득을 해요. 형제 자매를 설득을 합니다. 아이돌에 관심이 전혀 없는 아빠에게 아이돌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주고요. 노래를 들려주고요. 그래서 아빠의 정보 획득 비용을 현저하게 줄여줍니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아빠, 이번에 누구한테 문자 투표 한 번만 해주면 내가 아빠한테 잘할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뽀뽀도 해줄게. 이러면서 메리트 시스템도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돌 주간 가요 차트 투표에 합리적인 무지의 길을 그동안 선택해왔던 아빠, 엄마를 설득해서 한 표를 얻어냅니다.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현명한 지지자들이고 유권자들인 거예요. 그런 청소년들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대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은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맨날 만나는 패친 특친들하고 매일 하는 내 지지 후보 짱이야 하는 이야기들을 잠깐 멈추고요.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비투표자나 정치 무관심층에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우리 스스로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야 돼요. 설득해야 됩니다. 한 지지자당 합리적 무지 선택자를 한 명만 더 설득할 수 있어도요. 세상은 훨씬 빠른 속도로 바뀔 겁니다. 2주밖에 안 남아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우리 현명한 유권자들이요. 남은 2주를 이 선거를 나의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두 뜨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이요. 우리끼리 뜨거움이 아니고요. 평소 투표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뜨거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2주에요. 저는 약간 비장해지더라고요. 이번 2주에 어쩌면 우리나라에 중요한 운명이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김영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주 뒤에 우리가 모두 활짝 웃을 수 있을지 아니면 2주 뒤에 정말로 절망스러운 패망감을 맛볼지는 이 2주에 달려 있는 거예요. 2주 뒤에 새로운 한국에 대한 기대를 품는 활짝 웃는 표정으로요. 세상을 맡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무지 이론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제 TV 토론회 손석희 사장이 진행하던 4차 TV 토론회에서 사형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외람되지만 주제넘게 경제 이야기를 하루 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믿음 중에 하나가 사형제도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당연히 그 경제의 속살이니까 경제 이야기를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깊은 사과와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예. 사형제도는 오랫동안 제 관심사였고 이 문제를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하는데 대부분 저는 실패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중요한 한계, 벽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마침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도전 이런 걸 해볼 소중한 기회가 생겨서 경제의 속살 시간을 청취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하루만 쉬고 이 이야기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저께죠. JTBC 대선 TV 토론이 있었고요. 과정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요. 저는 방송이니까 앞으로도 호칭을 홍준표 후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디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뭐 홍준표 개새끼 혹은 홍준표 쓰레기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홍준표 그 후보요. 네. 그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흉악범 사형하는 것에 찬성하냐 이렇게 먼저 물었죠.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답을 했습니다. 다시 홍준표 후보가 사형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렇게 물었고요. 문 후보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죠. 예. 홍준표가 다시 형사소송법에 6개월 내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반대하는 건 좋은데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흉악범이 너무 날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유영철, 강호순 등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 죽은 수십 명 피해자는 어떡하고 멀쩡히 앉아서 국가에서 밥 먹이는 게 옳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사형 집행이 흉악범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증이 되고 있다. 오히려 사형제도가 있으면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이판사판이 된다. 옛날 지존파 사건이 오히려 범죄를 키워가지 않았냐. 이러면서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억제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160개국 이상이 폐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가 흉악범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확고하게 하면서 토론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 잠깐 그 팩트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사형제도에 대한 한국의 여론은요, 우선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서 헌법소원을 냈고요. 또 싸워왔지만 여론은 늘 그 반대였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이 여론을 등에 입고 계속해서 사형제도 폐지에 실패를 합니다. 작년 2월에 그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예. 사형제 폐지 여부에 동의하는 걸 물었는데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34.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2배 가까이 돼요. 65.2%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사형제 폐지는 여론적으로 볼 때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권의식이라고는 개코도 없는 강간 모의범 피의자 홍준표는 그 점을 이용해서 이제 사형제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실은요, 세계적인 추이를 보면은 정반대예요. 사형제를 폐지하거나요, 아니면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게 거의 당연한 추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만 해도요, 올해가 사형이 최종 집행된 지가 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997년에 마지막 사형이 있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엠네스트로부터 사형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로 이제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또 10년이 흘러서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엠네스티에 따르면은 2015년 기준으로요. 예. 피지, 마다가스카르, 콩고, 수리남 요 네 나라가 2015년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사형을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도 사형을 폐지하는 신규 형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예. 작년에 발효가 됐고요.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는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공식적으로요 102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요 해가 처음으로 세계에서 과반이 넘는 나라가 사형을 폐지하게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14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법적으로 또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됩니다. 세계적인 조류를 보면 반대의 기운도 없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가 세계 과반수를 넘었던 2015년이요. 요 해만 1634명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25년 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 수치는 중국 사형의 통계가 빠진 수치입니다. 이게 중국까지 끼면 수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아마. 근데 중국은 사형자 숫자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뺀 수치가 이래요. 그리고 이 수치는 2014년에 비교를 해서 5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요걸 엠네스티 분석을 보면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요 세 나라가 갑자기 사형 집행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엠네스티 분석을 보면 이 세 나라의 사형 중에 상당수는 좀 불공정한 재판으로 처형이 집행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아마 제 기억에 그 엠네스티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분기점이다.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가 늘면서 사람을 사형으로 죽이는 국가도 늘고 있다. 당장 사륙은 중단돼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대륙별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천조국이라고 물고빠는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7년 연속으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로 남아 있어요. 반면에 유럽에서는 2015년에 딱 한 건만 사형이 집행된 걸로 나옵니다. 한 가지만 더 팩트를 소개해드리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요. 당연히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교황은 그 사역 초기 때부터 사형제 폐지를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교황에 즉위하신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인가 그 사형제도가 여전히 이제 주별로 남아있는 7년 연속 사형 집행 국가인 미국을 방문해서요. 그 나라에서 모든 생명은 신성하고 모든 인간은 뺏을 수 없는 존엄성을 부여받았으므로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까지가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요약해 드릴 수 있는 사형제를 둘러싼 여러 통계, 정황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아마 이까지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요. 사형제도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에 거부감이 생긴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굉장히 지금 사실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사형제도에 대해서 더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의견을 좁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사형제도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심정이나 흉악범죄에 대한 분노 또 그 일을 당하신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연민의 감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뭐 제 메일로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제가 페북을 유일하게 SNS로 사용을 하는데 페북으로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의견 주시면 저도 마음을 열고 경청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사형제도 반대론자입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10년 가까이 사형제도를 반대한 이유는 이겁니다. 한 가지 전제를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요. 인간은 한 사회 안에서 누구도 다른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살인은 안 된다. 라는 명제에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할 수 있느냐부터 논의를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예. 사형제도를 제외한다면요.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지당한 명제에 대해서요. 그런데 논리학에서는요. 여러 패러독스 혹은 뭐 역설이라고 부르는 사례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요.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제 크레타는 그 그리스 아래에 있는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요. 예. 당연히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쟁이는 아니죠. 제 논리학에서 패러독스 역설을 설명할 때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한다면요. 논리학적으로는 그 말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크레타인이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률은 매우 낮지만 그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겠죠. 모든 크레타인이 확률은 무지 낮지만 다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말이 언제 패러독스, 역설이 되냐면요. 어떤 크레타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크레타인이 나와서 야, 내가 크레타인이라서 크레타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는데 말이야. 모든 크레타인은 다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논리학적으로 진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무조건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한 모든 크레타인이 거짓말쟁이다라는 팩트가 사실이라면 그 말을 한 사람, 크레타인이죠. 이 사람도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라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크레타인이 거짓말쟁이라는 명제는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에피메니데스가 밝힌 패러독스라는 겁니다. 전제 자체에서부터 말이 안 되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역설이 생긴다고 가르치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명제를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제를 사형 찬성론자가 이야기한다면 이게 어떻게 돼버릴까요? 사형 찬성론자가 나와서 야, 내가 왜 사형에 찬성하냐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 큰 범죄이기 때문이야.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그런데 그 짓을 저지른 흉악범은 죽어 마땅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형 찬성론자들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패러독스, 논리 모순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사형제도를 찬성한다는 거는요. 사람이 사람을 경우에 따라서 죽일 수 있다. 이걸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전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문재인 후보가 사형제도가 존치 않은 국가에서 흉악범죄율이 더 높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이건 뭐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밝혀진 통계예요. 실제로 사형제도를 존치 않은 국가들이 사형 폐지한 국가들에 비해서 흉악범죄율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 이 홍준표 후보가 말한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흉악범이 너무 날뛴다. 이건 팩트로 그냥 거짓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과연 우리가 한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이념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하고 나눌 때요. 어떤 이념을 우리가 공유를 해야 과연 사람을 죽이는 범죄가 줄어들까요? 라는 질문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사회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요.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이런 전제가 있는 사회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B라는 사회가 있어요. 이 B라는 사회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라는 확고한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회는 각각의 가치관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확대하고 법을 만들고 자녀들에게 그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요. 이 두 사회 중에요. 어떤 사회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더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겠지만요. 저는 결단코 B 마을이 사람을 덜 죽이는 사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가치관을 공유한 그 사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형제가 존재한다는 건 A 국가의 경우인 거죠. 경우에 따라서 사람을 국가가 죽일 수 있다. 이 가치관입니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주장이 바로 B 국가인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이런 가치관이요. 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충분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심판을 내리는 일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좀 부끄럽게도 사실 그 사형제 폐지에 관한 생각을 한 10년 전, 2008년, 2007년 요 무렵 때야 30대 후반에서야 겨우 생각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게 왜 갖게 됐냐면 이명박이 2007년 후보 시절에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부활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공약이 직관적으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반론을 할까 하고 찾아보다가 2008년에 그 진중권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보고 제가 그 해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읽었던 그 글을 오늘 청취자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아시지만 진중권 교수님의 글이 조금 그 거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 교수님의 화법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줄여주신다면 진중권 교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가르침을 저는 청취자분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요. 예.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나도 태어나서 딱 한 번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다. 자기에게 가까운 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누구나 자연스레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다.
당시에는 정말 그놈을 만나면 날이 시퍼렇게 벼린 사시미 칼을 배를 푹푹 찔러놓고 그놈이 내 앞에서 눈을 허옇게 뜨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귀에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놈이 왜 죽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칼로 그놈 목에 동맥을 그어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 속이 시원할까?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발가락 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담그면 속이 시원할까? 신호를 뿌린 그놈 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놓고 그놈이 사방팔자로 길길이 날뛰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시원할까? 아니면 불쌍한 새끼돼지처럼 사지에 줄을 달아 차량에 매달아 팔다리를 몸에서 떼어나면 속이 다 시원할까? 누군가를 향해 쳐 죽일 놈이라고 욕하는 것과 쳐 죽인 놈을 데려다 놔도 차마 쳐 죽이지 못하는 것이 그놈이 쳐 죽일 놈이 아니라고 변명해 주는 것인가? 쳐 죽일 놈을 데려다 놔도 차마 쳐 죽이지 못하는 것이 그놈의 인권까지 챙겨줄 정도로 인권의식이 섬세해서 그런 걸까? 쳐 죽인 놈을 차마 쳐 죽이지 못하는 게 심지어 그놈이 예뻐서일까? 사회를 두 종류로 나눠보자. 한 사회는 흉악범을 허공에다 매다는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준비가 돼 있다. 버튼이 내려가는 순간 성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울린다. 또 다른 사회는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사회의 성원들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잔혹하고 야만적이라고 느낀다. 전자에 속하는 나라가 63개국, 후자에 속하는 나라가 134개국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한 사회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어떤 인간과 더불어 살고 싶은가? 기회만 닿으면 기꺼이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사람들 틈에 살고 싶은가? 아니면 차마 교수대의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살고 싶은가? 교수대에 버둥거리는 사람을 보며 환호하는 사람과 이웃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 장면에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과 이웃하고 싶은가? 아니, 그 이전에 당신은 어떤 이웃인가? 당신에게도 자녀가 있을 게다. 걔들을 위해 선택할 사회적 인성의 두 가지 옵션이 있다. 당신은 그 아이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 고 말하는 인간들 틈에서 키우겠는가? 아니면 당신의 자녀를 어떠한 경우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고 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키우겠는가? 당신의 자녀는 어떤 인간들 틈에서 살아야 할까? 남의 목숨을 빼앗는 자의 목숨을 빼앗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틈에서? 아니면 남의 목숨을 빼앗는 일체의 행위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 틈에서?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보라. 당신의 자녀는 과연 어떤 인성을 가진 사회에서 더 안전할까? 당신의 자녀의 영혼은 과연 어느 사회에서 더 아름다울까? 허투루 대답하지 말라. 이건 당신의 자녀의 안전과 영혼이 걸린 문제니까. 당신 자녀를 죽여라 죽여라 고래고래 외치는 군중들 틈에 내보낼 것인가? 정말 그러고 싶은가? 이것이 세계 134개국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또 점점 더 많은 나라가 거기에 동참하는 이유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사형제에 대해서 배우고 사형제에 대한 제 생각을 확고하게 가졌습니다. 저는 진중권 교수님의 가르침에 깊은 공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형제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논쟁도 함께 다시 토론하고 의견을 좁혀갈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을 공유하고요. 확산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엊그저께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에 좀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예. 제 오랜 생각이어서 용기를 내서 사형제 반대에 대한 제 오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요즘에는 말이죠. 이 사회적으로 분풀이를 못하게, 항의를 못하게 이렇게 억누르다 보니까 네. 없이 사는 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뭐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말이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뭔가 열린 사회, 말할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돼야 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게시판에 글을 삭제한다 하는 사람들이 내로남불 얘기하겠죠. 예. 알바만 지웁니다. 저는 알바만 지워요. 예. 예. 네. 하여간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없이 사는 사람들끼리.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제가 조금 자신이 없는 분야인데요. 여론조사하고 통계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뭐 모두가 다 자신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요, 이게 제가 다른 분들의 그 식견을 낮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예. 통계학이라는 분야가 워낙 어렵기도 해요. 제가 이제 이 말씀도 드리겠지만,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오래전부터 드리고 싶었는데 한 몇 주 피해왔거든요. 왜 피해왔냐면 그 안철수 후보를 대상으로 한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양강구도요.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여론조사가 의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혹은 그 여론조사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저게 하나의 선거 프레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레임 안에서 자꾸 허우적거리면서 말을 보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 몇 주를 참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서 굉장히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다양하고 입체적인 분석이 있었죠. 저희 김홍민 PD님께서도 다양한 비판을 해주셨고요. 근데 저도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어요. 이 양강구도 이야기가 세상을 뒤엎을 때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걸 쭉 참고 있다가 27일 발표된 CBS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44.4, 안철수 후보가 22.8, 그리고 홍준표라고 쓰고 개새끼라고 읽어야 할 홍준표 후보가 13%, 심상정 후보가 7.5, 유승민 후보 5.3,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곰돌이 주원진 후보가 1.1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예. 다른 여러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강구도가 완전히 무너졌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양강구도가 허구였거나 이런 결과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쯤에는 뭐 여론조사나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도 양강구도라는 이 보이지 않는 프레임이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이 주제를 고른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통계학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한 다음에 제가 좀 망설인 이유가 제가 대학 다닐 때 경제통계학이라는 게 전공 필수 과목이었는데 3번 만에 겨우 D-인가로 졸업을 했거든요. 아주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하셨군요. 네, 정말 그것도 한 번은 F 받고 한 번은 다운하고 3번 만에 제가 D-인가 D0인가 이렇게 통과를 한 과목이어서 제가 무슨 지금 통계학 얘기를 하는 게 스스로 좀 너무 웃긴데 뭐 아무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통계에 들어가기 전에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제가 한번 과거에 짧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웩더독이라는 현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웩더독 이론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철학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본질과 현상이라는 영역의 두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포인트가 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보면 현상은 본질을 반영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본질이라는 건 속, 알맹이이고요. 현상은 껍데기, 껍질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 껍데기들은 대부분 그 현상 속에 감춰진 본질, 몸통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화장을 엄청나게 해서 분장 수준으로 해서 잘생겨 보인다거나 혹은 예뻐 보인다거나 해도요. 그건 껍데기입니다. 현상이에요. 근데 반면에 본질은 그 사람이 생긴 원래 원판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아무리 포장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이제 보통 철학적인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본질은 그대로인데 껍데기를 어떻게 막 마사지를 하면 본질이 변하는 일이 생긴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걸 바로 웩더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웩이 이제 영어로 개가 꼬리를 막 흔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뭐 요 말쯤 되는 겁니다. 개가 막 몸통은 가만히 있는데 꼬리를 막 흔들었더니 꼬리 흔들림에 따라서 몸통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라는 거죠. 현상이 본질을 뒤집어 놓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기업이 가끔 분식회계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걸 왜 하냐는 거죠. 회계라는 건 원래 기업이 이번 시즌에 물건을 얼마를 팔았고 얼마를 돈을 벌었고 그래서 그걸 장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분식한다는 건, 분식이라는 게 이제 분칠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화장을 하듯이 예쁘장하게 숫자를 마사지를 해서 좋게 보이게 포장을 한다는 건데요. 만약에 현상이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 짓을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장부를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그 기업이 장사를 못했다면 실력은 안 변할 거 아닙니까? 본질이라는 게요. 그렇죠. 예. 어차피 회계장부는 분칠한 건 나중에 드러날 거고요. 그런데도 왜 회계장부에 분칠을 하냐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이유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예쁘게 꾸며서 실적이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하면 기업 주가를 오르게 만드는 거죠. 물론 말씀드렸듯이 분식회계는 어차피 뻥이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 실력을 발전 못 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회계장부를 화장을 예쁘게 해놓으면은요, 주가가 일단 오릅니다. 요까지는 현상만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저 회사 주가 많이 오르는 거 보니까 제품이 좋은가 보네. 역시 좋은 회사인가 보네. 하고 그 회사 제품에 신뢰를 갖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죠.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회사 주가가 오르는 거 보니까 재무구조가 튼튼한 모양이네. 신용등급 올려줘도 되겠네. 돈 빌려줘도 되겠네. 이러면서 돈을 잘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자금 사정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겉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회계 장부를 관리를 하고 주가를 관리를 하면 뜻밖에도 본질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제학에서는 웩도독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양강구도 운운할 때 그 벌어졌던 여론조사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론조사는 당연히 껍데기예요. 본질은 진짜 여론이고 진짜 민심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론조사라는 놈이 현상일 뿐인 녀석이, 껍데기가 본질인 진짜 여론 자체를 변하게 했을 때요, 만약 여론조사를 아무리 구라를 쳐도 예를 들어서 뭐 본질이나 진짜 민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언론에서 백날 양강구도 떠들어봐야 어차피 투표해서 개표함 까보면 민심이 그대로 개표에 반영이 될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투표를 해보면 여론조사가 본질을 뒤흔드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10% 언저리에 있던 모 후보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30% 넘게 올라가고 상식적으로 좀 수긍이 가지 않는 양자 대결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면 선두를 달리던 후보를 따라잡았다거나 역전했다거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막 유포가 돼요. 그러면 이때 민심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본질이요. 그래? 저쪽이 저렇게 인기가 있었어? 나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더 강화가 됩니다. 이게 바로 웩도독 현상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웩도독을 시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웩도독을 노리는 여론조사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항상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질인 민심을 바꾸려는 세력들이 늘 세계 곳곳에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 통계학의 불멸의 유명한 명언이 탄생을 하죠. 영국 수상을 지낸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남긴 명언인데요. 거짓말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학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계학이나 여론조사가 얼마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있었는지요. 마틴 가드너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있는데요. 이 가드너가 연구한 통계 왜곡 중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애리조나 주는 다른 주보다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앞뒤 설명 다 자르고 이 통계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애리조나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거의 공기가 나쁜가? 그러니까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많겠지? 이런 여론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드너가 분석을 해본 결과 사실은 완전히 거꾸로라는 겁니다. 원래 애리조나는 기후가 너무 좋아서요. 폐결핵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데 되게 적합한 장소래요. 예. 그래서 폐결핵에 걸린 환자들이 너도 나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애리조나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리조나에서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전국의 폐결핵 환자들이 거기 다 모이는데요. 그래서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통계를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고 배경을 딱 숨겨버리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애리조나에 대한 본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땅값이 낮아진다거나 애리조나 경제가 안 좋아진다거나요. 예. 정치학적으로 보면 뭐 가까이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정치학에서는 이주영 의원이라고 있는 모양이죠.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자유한국당 지금 대선기획단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역구가 마산이래요. 예. 그런데 이주영 의원이 오랫동안 마산을 창원으로부터 분리시키자 뭐 이런 주장을 펼쳐왔답니다. 근데 이분이 2013년에 갑자기 뜬금없이 마산 YMCA하고 시민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마산 분리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뭐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남 지역 언론이 그 설문지를 입수를 해서 보니까 질문을 이렇게 던졌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통합시의 이름과 청사는 창원에 있고 신규 야구장은 진해로 결정된 상황에서 마산을 분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들은 마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열받잖아요. 우선 질문을 들으면은요. 야, 그러고 보니까 통합시 이름은 창원이고 야구장은 진해에 지어주고 우린 뭐야? 이런 화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론이 마산 분리로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주장만으로도 얼마든지 여론조사의 결과를 바꿀 수 있고 실제로 이주영 의원은 이 여론조사를 들고 굉장히 마산 분리 운동을 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산 여론이라는 실제 민심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이 바뀌는 웹도독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 그 현대 정치 여론조사에서 역사적인 분기점이 된 선거라고 많이 소개가 되는 사례인데요. 제가 과거에 그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1936년 미국 대선입니다. 이때 민주당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공화당 랜던 후보가 붙었는데 그때 한번 소개해드렸듯이 이 해에 루즈벨트를 편드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루즈벨트를 씹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해에 여론조사 역사상 길이 남을 유명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1920년과 1932년 요 사이에 4차례 대선 결과를 전부 적중시켜서 굉장히 큰 명성을 얻었던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왜 역사적으로 길이 남냐면 1936년에 우편 발송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요. 1936년이니까요. 그런데 이 우편을 무려 몇 명한테 발송을 하냐면 1000만 명한테 발송을 합니다. 후덜덜하죠. 표본 숫자가요. 질문지를 무려 1000만 명한테 발송을 한 다음에 응답률도 높았어요. 2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표본이 무려 240만 명이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적인 거대한 표본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랜던 후보의 승리라고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당연히 이제 루즈벨트가 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조사에 왜 문제가 있었느냐. 의도가 다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이 표본으로 담은 1000만 명이 누구였냐면 자기 잡지를 구독하는 정기 구독자 주소들에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나오는 주소에 자동차 등록부를 나온 주소를 합쳐서 1000만 명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1936년 당시만 해도요. 누군가가 잡지를 정기적으로 사서 본다? 집에 자동차가 있다? 집에 전화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 중산층 이상으로 좀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1000만 명을 표본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렇게 설문을 돌리니까 당연히 랜던 후보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여론이 굉장히 뒤바뀔 뻔했었어요. 다만 이때 다행스러웠던 건 이 조사를 바탕으로 사실은 이 공화당이나 보수 쪽에서 웹도독을 노렸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미 1000만 명 조사했다고 하면 너무 신뢰가 가잖아요. 근데 이런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게 어디서 뒤집어지냐면 루즈벨트 재선을 막고자 했던 이 시도가 이 해에 여론조사의 역사를 바꾼 신생업체 갤럽에 의해서 분쇄가 됩니다. 갤럽이 이때 등장을 해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과학적 기법을 동원하죠. 표본은 딱 수천 명으로 제한을 하지만 인종, 나이, 학력 이렇게 모집단의 성격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요. 그리고 갤럽에서 루즈벨트의 당선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의 여론조사와 갤럽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일방적으로 웹도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갤럽 여론조사 때문에요. 결국은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의 웹도독 시도는 무산이 되고요. 예. 선거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루즈벨트가 승리를 합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요. 저는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재를 한 게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음모론이 있었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만큼은 제가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할 때 유선 비중이 높으면 보수층 의사가 많이 반영된다. 이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죠. 유선조사는 표본이 보수적인 사람을 기반으로 하니까요. 그렇다면 그걸 왜 안 고치죠?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답을 한다면요. 아니 유선 전화로 해도 옛날에 맞출 일이 많았어요. 예, 맞출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무선 전화하는 거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뭐 지난 총선에는 좀 틀렸지만 맞춘 일도 많았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요. 그건 통계학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유선 전화로 해서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맞추는 경우도요. 유선 조사, 여론조사가 실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유선 전화 여론조사가 민심을 바꿨기 때문에 웹도독 현상을 일으켜서 실제로 민심이 뒤바뀌는 바람에 선거 결과하고 일치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유선 전화로도 많이 맞췄잖아. 이 주장은 옳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여론조사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심이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예. 바꾸지 않으면 그게 웹도독을 일으켜서 실제로 그 여론조사가 맞다 하더라도 본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웹도독을 방지하고 정확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지금 존재한다면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방식을 바꿔야죠. 휴대전화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기능이라는 거는 여론을 조사해서 밝히는 것에 제한이 돼야 됩니다. 조사 결과가 본질을 뒤엎을 일말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건 제도적으로건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죠.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뭐 우리 모두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브리핑에서 휴대전화 비중이 80% 이상인 여론조사 결과만 지금 소개를 해주시는 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유통이 돼야 갤럽이 했던 조사가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의 결과를 막았던 것처럼 이 균형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 일본 경제학자인 그 나니오카 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여론조사의 덫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 사람은요.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 같은 여론조사가 생산되고 있으며 그 쓰레기 같은 여론조사가 학자들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라는 이름 아래, 관공서라는 이름 아래, 매스컴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운동단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더 많은 쓰레기를 확산하고 있는지 상상할 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막는 중요한 방법은 여론조사를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똑똑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치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상한 통계 교육 같은 거 가르치지 말고 예. 수학 시간에 여론조사를 읽는 법 이런 것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아무튼 요즘 벌어졌던 양강구도 뭐 어쩌고 했던 여론조사에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강구도의 여론조사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가 딱 한두 주 만에 이제 정리가 됐죠. 저는 이 모습 또한 한국 사회가 나름대로 한국 시민사회가 왜곡된 여론조사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이 매우 높아진 결과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예. 그만큼 시민의식이 많이 발전했다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기관을 보면 대부분 매스컴이죠. 매스컴 중심의 발표고 매스컴은 상식적으로 좀 자본에 예속된 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매스컴이 웹도독을 노리는 왜곡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국 사회에서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실제 여론을 바꾸려는 웹도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좀 자신 없는 분야였지만 네. 통계학과 여론조사, 웹도독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통계로부터 사실은 사업 계획이 세워지고 또 정치의 뭐
선거 전략이라든지 이 정책 비전 이런 것들도 세워지는데 이 통계를 읽는 법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숙지하지 않는다면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아주 굉장히 유의미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토요일 방송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화투 대통령. 예. 네.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지 단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견적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녹음일 기준으로 28일이죠.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이겠고요. 예.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은 어제겠지만 제가 28일 오전까지만 해도 정말 브리핑에서 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날이었습니다. 보통은 소재를 못 골라서 되게 힘들어하는데 하고 싶은 게 이렇게 풍년인 날이 며칠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원래는 주말 경제학으로 공감의 경제학 이런 걸 해보고 싶어서 어젯밤부터 계속 준비를 했었어요. 자료를 보고요. 아주 달달한 걸로 준비하시겠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소주 한 잔 가볍게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김종인 씨가 안철수 후보하고 심야회동을 하고 뭐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종인 씨의 끝없는 탐욕을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요거 재밌겠다, 요걸로 바꾸자라고 결심을 막 붙였거든요. 예. 그런데 한 11시쯤인가 안철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긴급한지 앉아서 봤더니 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국회 총리 추천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그런 공약을 발표할 수는 있는데 그게 왜 긴급 기자회견일까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내용이 전혀 긴급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하는 일에 긴급을 붙이고 기자들이 특히 그런 거 많이 하죠. 예. 되도 않는 기사 앞에 자꾸 단독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에 대해서 행동경제학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11시쯤에 제가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있다가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한 트럼프의 사드 비용에 관한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 뉴스를 탁 보는 순간 앞에서 제가 다루려고 했던 세 가지 주제는 다 날아가 버렸고요. 뉴스를 보는 순간 진짜 육성으로 쌍욕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 뉴스 때문에 지금 분노 게이지가 상당히 높아져서 앞에 세 가지 주제를 다 엎고 오늘은 트럼프 사드 비용 분담 요구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로 그냥 쫙 밀고 가죠, 뭐. 그렇죠. 네. 예.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팩트는 이렇죠. 트럼프가 27일 현지 시간으로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 비용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조 원입니다. 이걸로 잡고 우리나라에 이걸 부담해달라라고 그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10억 달러라는 돈은 사드 1개 포대 가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입장 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한미는 소파, 주한미군 지휘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부지 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뭐 이런 멍멍이 소리를 했다고 해요. 예. 제가 우선 이 뉴스를 듣고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건 제 쌍욕이 터짐과 동시에 와튼스쿨 어디 갔어 와튼스쿨. 동문들끼리 전화하면 다 된다며. 예. 그 와튼스쿨 출신 있는 후보 있는 그 당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당론도 바꿨는데 와튼스쿨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언급할 가치도 없어서 짧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지만 사실 이런 중차대한 외교 문제를
와튼스쿨 동문회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사고방식도 한심한 거고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걸 온 국민이 다 보는 TV 토론에서 이야기하는 두뇌 구조도 사실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뉴스를 보니 국방부가 매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요. 네. 진짜 사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1월쯤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트럼프가 한국, 일본, 독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게임 이론 중에 치킨 게임 이론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절대로 우리나라는 트럼프 미치광이 전략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굴복하면 트럼프는 굴복하는 한국을 호구로 보고 한국을 저금통으로 생각할 거다. 계속해서 돈 내놔 할 거다. 그런 브리핑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이완배가 드디어 맞췄어요. 제가 다 1월 달에 예견했던 일이에요.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태가 이렇게 될 줄 몰라서 매우 당황했다는 그 국방부 태도가 너무 한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라이처럼 보이지만 또라이가 아닙니다. 비즈니스맨이에요. 협상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협상이라는 건 강대 강으로 부딪혀서 서로의 협상에 응하는 의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요구들을 조금씩 깎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 라운드죠. 강대 강으로 부딪힐 때는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뜨겁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블러핑도 하고요. 허세도 부리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블러핑도 하고 허세 부리는 전초전에서 한쪽이 전 너무 무서워요. 저 평소 형님을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형님께서 하자는 대로 다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성적이 휘날리면 미국이라면 껌뻑 죽는 나라입니다. 이러고 있으면은요. 이렇게 협상이 시작되면 협상은 하나만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심지어 그렇게 우리가 껌뻑 죽으면 미국이 트럼프가 아이고 한국 예쁘다. 니들한테 잘해줄게. 이럴 것 같습니까?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 앞에서 자기의 깡패 전략이 경제적으로 유효한 전략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초선 대통령입니다. 대선 가도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예. 당연히 자기 전략을 돈을 버는 것으로 입증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호구를 잡히면은요. 당연히 미국은 그 호구한테 뜯어낼 수 있는 한도까지 뜯어내는 겁니다. 트럼프의 현금 지급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 환율 조작국 논쟁이 있었을 때요. 독일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한테 뭔 개소리냐고 이런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고 화폐도 다른 EU 국가들하고 똑같이 유로화를 쓰는데 독일이 무슨 수로 유로화를 절하해서 환율을 속였단 말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논리적이죠. 독일의 반발이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독일에 무슨 해코지를 했느냐. 3개월 동안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못한다니까요. 논리적으로 강하게 반발하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어요. 전쟁 외에는요. 중국도 환율 조작국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트럼프가 중국에 무슨 제재를 가했나요? 못하잖아요. 그러더니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서 시진핑은 좋은 사람이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고 이런 이야기나 퍼뜨리고 다니죠. 이번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 한국 부담 관련한 보도가 로이터 통신하고 트럼프하고 인터뷰를 한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 바로 그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시진핑은 중국과 중국 인민을 매우 사랑하는 좋은 지도자이며 나는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시진핑하고 매우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다. 시진핑의 중대한 상황에서 그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만큼 시진핑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나는 시진핑과 먼저 이야기를 하길 원하며 대만하고는 이야기를 좀 뒤로 미루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아주 시진핑을 물고 빨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 보이던 트럼프가 시진핑이 발끈하면서 버티니까 아유 시진핑 좋은 친구야. 시진핑 만세 이러면서 꼬리를 내리죠. 예. 이게 비즈니스맨의 본능이에요. 협상을 앞둔 예비 라운드에서 상대가 센 놈인지 아닌지 간을 봅니다. 그런데 상대가 세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진핑처럼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한 판부터 이렇게 나오면은요. 비즈니스맨은 그 다음엔 단계를 낮춰서 어떻게 하면 실수 옳차릴지를 계산하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자빠졌던 겁니까? 이 사드가 MD라고 불리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이라고 하고요. 북한 미사일 요격용이 아니라 중국 연재용이라고 하고요. 이 뻔한 사실을 두고 우리는 적에 있어야 국민 안전이 보호됩니다. 미국 누님, 트럼프 누님
제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 주세요. 이 지랄을 하고 있다가 지금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요. 한국이 얼마나 만만한 호객으로 보였겠습니까? 와, 완전히 호구인 거죠. 쟤들은 한 대 팰 때마다 돈이 나오는 애들인 겁니다. 협상경제학 시각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사드 알박기가 뭐 우리 쪽 요구가 많이 반영돼서 대선 전에 알박기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경제적 협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쪽 요구를 먼저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는 건 협상 교과서 맨 첫 페이지 첫 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연봉 협상할 때도 내가 원하는 연봉이 얼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나 5천만 원 받겠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하면 회사가 사실 6천만 원 정도 줄 생각이 있었는데 노동자가 먼저 저 5천 원 받아야 되겠어요. 이러면 땡큐인 거죠. 1,000만 원 깎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협상을 할 때도 해를 먼저 다 까는 건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건 미국이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에요. 우리는 돈 안 들고 공짜로 최신 무기 도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협상패를 우리가 다 까버리는 겁니다. 저쪽에서 보기에 두들겨 패기가 딱 좋은 거죠.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오해는 절대로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러 차례 밝혔지만 단연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얘가 이런 겁니다. 얘가요. 100만에 하나 사드 배치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가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전제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단연코요. 사드는 우리 국방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의 일환이에요.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생각해서 미국을 위해서 부지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드 배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게 있는 거고 잃을 걸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가정입니다. 저는 사드 배치가 결당 한국 국방에 도움이 안 된다고 100% 확신합니다. 그런데 1억 분의 1의 확률로 사드 배치가 한국 국방에 도움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협상을 할 때는 사드 배치가 한국 국방에 도움이 된다는 면을 우리가 먼저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한테 이익이 된다는 면을 더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래야 협상을 할 때 얻을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으로 사드는 미국의 은총이고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입고 있고 대선 후보라는 작자들이 앞다퉈서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있고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고 있으면은요. 당연히 저쪽에서요. 야, 이게 니들한테 혜택이었어? 니들 입으로 그렇게 말했다? 돈 내놔. 이 소리가 왜 안 나오겠냐는 거죠. 너무 뻔한 수순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는 현명한 정부라면요. 국민들의 반대도 국제협상에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어요. 실제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 일본은 끝까지 버티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니 미국님 보세요. 나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합니다, 형님. 농민들이 진정이 안 되니까 내 사정 좀 봐주세요. 이러고 일본은 버텨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세계화한답시고 우루과이 라운드를 반대하는 농민 학생 시위대를 정부가 아작을 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협상 카드를 하나 버리죠.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예. 제가 정말 여러 차례 방송에서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렸는데 자기 정부는 정말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자주정부여야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인 한요. 미국 앞에서 고개 당당히 들고요. 레이저 팍 쏘고요. 네가 뭔데 내가 호구로 보여? 이렇게 당당하게 안 나서면은요. 우리는 앞으로 트럼프 4년 집권기간 내내 현금 자동지급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 꿈은 지금이라도 대선 후보 5명이 미국 니들이 감히 돈을 요구해 사드로? 보자 하니까 장난하냐? 사드 배치 못해. 협상 처음부터 다시 해. 라는 공동성명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홍준표라고 쓰고 개새끼라고 읽어야 되는 또라이 자유한국당 후보 한 명에 사드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성을 상실하는 경제학 박사 출신 유승민 한 명에 사드 배치 당론을 이랬다 저랬다면서 와튼스쿨 동문이나 찾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아우 뭐 제 소망이 이뤄질 리가 없는 거죠 지금은요. 예. 부디 차기 대통령은요. 이 미국 종속적인 정신병에서 한국을 치료해줄 당당하고 용맹스러운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자세가 없으면은요. 예. 우리는 이런 일을 4년 내내 겪어야 됩니다. 진짜 부디 자주적인 용맹성이 충만한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2주 뒤에 들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예. 트럼프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뉴스를 좀 비참한 심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금 사실 미국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이 호구냐? 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과연 득표 전략상 손해를 볼까? 아, 그것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도움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예. 언제까지 이거 뭐 미국이 하자고 하면은 일단은 받아들인다는 걸 전제로 해서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건지. 그렇죠. 네. 근심상합니다. 2002년만 해도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미선 효순 사건 때 소파 개정을 목청껏 높이면서 대한국민의 자존심을 내세우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15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뭐 그보다 나아진 것 같지 않아서 참 암담합니다. 나아지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더 종속이 강화되고 정치인들은 더 기고 정말 속국에 가까이 돼버리는 정서적으로는 엄청나게 퇴보를 해버렸죠. 대미 관계에 대해서는요. 아니, 트럼프 또라이인 거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또라이한테 대하는 방식으로 대해야지 왜 눈치를 보고 말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게 치킨 게임이라는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태도예요. 상대가 눈 부릅뜨면 이쪽도 눈을 부릅떠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무릎을 먼저 꿇는 순간 호구가 돼버리는 거고 이미 이제 호구가 됐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입증이 돼버린 겁니다. 너무나 암담해할 것까지는 없는 것이 현재 그래도 상당한 격차로 앞서가는 후보는 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나머지 그 3명의 후보와는 결이 다소 다른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패를 안 깠다고 보는 게 정확하죠. 전략적 그렇죠. 모호성. 최소한 패를 안 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 면에서는 맞는 전략이었었고요. 물론 뭐 제 입장에서는 반대를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의 첫 번째 해결책은 특히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로 넘긴다 한마디만 했어도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카드를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신 후보가 쥐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죠. 지금 입장에서는요. 집권하고 나서는 이제 뭐 5년 동안은 권력이 보장되는 만큼 정말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또라이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을 해주는 그런 자주적인 대통령의 역할과 위상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이제 새 공화국을 눈앞에 둔 한 주 앞이죠. 남은 다음 주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이속살 한 주간 종합평과 함께하셨습니다. 경제이속살은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 1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